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바로 제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간녀의 손을 잡고 나타나 제 앞에 수표 한 장을 던지며 잔인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5억 받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아들에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지. 너처럼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아니란 말이다.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마비될 뿐이었죠. 제 시선은 지난 5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석상처럼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 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헐렁한 옷 아래 작은 생명, 경천동지할 비밀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잔인함이 훗날 그들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향초 몇 개를 켠 채 설렘과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 임신 테스트기의 2줄과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기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리의 사랑의 끈이 되어주고 삐걱거리던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을 메워주고 시어머니의 독서를 멈추게 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장밋빛 미래를 순진하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계가 정확히 7시를 가리켰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낯선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비싼 명품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그 여자가 제 남편의 팔짱을 아주 친밀하고 소유욕 넘치게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빠?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여자의 손을 슬그머니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아들 앞을 가로막고는 승리감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소개해주지. 시어머니는 시디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유라라고 해. 대한제약 최 회장님 외동딸이자 우리 민준이가 일하는 병원의 가장 큰 파트너사 따님이지. 그리고 지금 뱃속에 우리 아들의 핏줄, 네가 평생 나한테 안겨줄 수 없는 귀한 장손을 품고 있단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여자가 하필 회장 딸이라니.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습니다. 회의가 있다며 늦게 귀가하던 날들, 욕실에서 몰래 받던 전화, 선물 받았다던 그 명품 넥타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넥타이는 유라가 들고 있는 핸드백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그럼 두 분이 절 부르신 이유는 뭔가요?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똑똑하긴 박 여사는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널 부른 건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야. 인도적인 선택권.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수표 한 장을 꺼내 제 앞 테이블에 휙 던졌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민준이는 이미 사인했고 이건 5억 원. 이 돈 받고 서류에 사인한 다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내 5년 청춘에 대한 우리 집안의 적선이라고 생각해. 5억 원. 적선. 그 단어들이 어찌나 익숙하고 치욕스러운지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 해명, 마지막 보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두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동의했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명예와 돈을 선택하고 저를, 우리의 5년 세월을 버린 것입니다. 유라라는 여자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한 자세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배를 스윽 어루만지더니 승리자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좀 눈치가 있어야죠. 민준 오빤 날 사랑하고 난 오빠한테 서연 씨가 평생 줄 수 없는 성공을 줄 수 있어요. 돈 받고 그냥 가세요. 상황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피곤하게요? 웃기네요. 이 비극을 만든 건 당신들이면서 이제 와서 나더러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이 불현듯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 손을 들어 제 배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이곳에도 작은 생명이 하루하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의 아이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아이를 이용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남자를 붙잡으려는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내 아이는 그런 도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아이는 감정을 구걸하는 엄마가 아니라 강인한 엄마 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이 제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고통은 경멸로 변했고 경멸은 제게 기이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죠. 저는 테이블 위에 5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여사와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놀란 눈앞에서 저는 그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저는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은 그런 더러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당신들이 쫓아내서가 아니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역겨워서 가는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돈 안 받은 거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자격 없는 남자에게 5년의 청춘을 낭비한 것만을 후회할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옷 몇 벌과 개인 소지품을 작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설 때 그 세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눈길도 없이 저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짓밟은 순한 양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늑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의 싱글맘으로서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누르시고 이 극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택시 문이 쾅 닫히고 저와 제 뱃속에 작은 비밀을 싣고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날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밤속으로 흐릿하게 번져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5년, 한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청춘 5년을 저는 그에게 동화처럼 아름답다고 믿었던 사랑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그 동화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잔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지난 5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5년 전 늦가을 오후에 민준 오빠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갓 졸업한 신입 재무 분석가로 작은 증권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는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실습 중인 레지던트 마지막 해차 의사였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생기고 젠틀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함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붐비는 병원 안에서 그는 유일하게 제 이야기를 끈기 있게 들어주고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찰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선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죠. 그는 힘든 야간 당직 이야기, 의사라는 직업의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열정과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숫자와 주식 차트로 가득한 제 건조한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감탄이 가득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어주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네요. 여자가 그런 복잡한 걸 이해하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의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당직이 끝난 후 급하게 만나는 저녁 데이트, 제가 병원으로 가져다 주던 도시락, 매일 주고받던 격려와 관심의 메시지들로 사랑은 무르익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의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감당하고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약간의 용돈을 보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셔츠를 입을지언정 한 달치 월급을 모아 제게 새 원피스를 사주었고 일주일 내내 라면을 먹더라도 주말에는 꼭 저를 맛있는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지금은 너한테 풍족한 삶을 줄 수 없지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진심만이 필요했죠. 그리고 저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능력을 이용해 그의 성공을 남몰래 돕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사실 저는 익명의 주식 투자자, 소위 말하는 슈퍼개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발견한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저는 숫자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있었고 시장의 변동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저는 조용히 투자를 시작했고 그 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벌어도 만지지 못할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즐기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부가 저라는 사람을 바꿀까봐, 부가 제게 진실하지 않은 관계들을 끌어들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오직 평범한 이서연이라는 제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재능과 비밀 자산을 이용해 그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병원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기회와 인맥이 필요했죠. 저는 다른 이름으로 된 투자 펀드를 통해 병원에 의료 장비를 구매할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단 하나의 작은 조건만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박민준처럼 젊고 재능 있는 의사들에게 큰 수술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회는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과장급 의사들만 맡았던 복잡한 심장수술팀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수술을 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싱가포르로 단기 연수를 떠나 최신 의료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그는 날개를 단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는 연이어 어려운 수술들을 성공시키며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레지던트 의사에서 병원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모든 것이 행운 덕분이며 항상 곁에서 격려해준 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행운의 여신이 바로 자기 품에 안겨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그의 성공과 행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침묵의 희생이 영원한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그 사랑과 그의 성공을 키웠습니다. 제가 직접 그를 위해 꽃길을 깔아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병원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은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사랑 이야기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처음 그가 저를 집에 데려가 소개했을 때 그녀는 겉으로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저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계산과 탐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성격이나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부모님은 뭐 하시나, 형제는 몇이고, 월급은 얼마나 받니? 같은 질문들만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평범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자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우리의 사랑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오빠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제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슬쩍 흘렸습니다. 아들아, 너 이제 이름 있는 의사인데 아내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서연이가 착하긴 하지만 그런 집안 배경은 나중에 내게 짐만 될 거야. 차라리 시립병원장 따님은 어떠니? 예쁘고 집안도 좋잖아.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네 앞길이 훨씬 더 탄탄해지지 않겠니? 처음에는 민준 오빠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서연이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제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척 감동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겨낼 만큼 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오빠가 일하는 병원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대 후원사인 대한제약 최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유라는 아름답고 똑똑했으며 매우 거만했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이번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바로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저 같은 평범한 여자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비싼 명품 선물을 안겼고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그가 거절할 수 없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업무를 핑계로 그를 고급 레스토랑이나 상류층 클럽으로 자주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세상, 즉 권력과 명예,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박 여사는 유라가 회장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황금 같은 며느리, 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만능 열쇠처럼 여겼습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자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저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유라 이야기를 꺼내며 칭찬을 늘어놓고는 저를 향해 비꼬았습니다. 역시 남의 집 딸은 달라.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까지 좋잖아. 우리 민준이가 쟤랑 결혼하면 장인어른 전화 한 통에 삐까뻔쩍한 개인 병원도 차릴 수 있을 텐데 누구처럼
남 밑에서 허리 굽혀 일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그 말들은 독약처럼 서서히 민준 오빠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오늘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온 그가 그런 유혹적인 미래상 앞에서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라의 약속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제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통화는 뜸해졌고 문자도 단답형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갑작스럽게 죽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냉담함, 그리고 거짓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기를 결국에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고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우리의 5년 사랑을, 그가 했던 약속들을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변하고 야망이 사랑보다 커지면 모든 희망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요. 균열은 점점 더 커졌고 우리 결혼이 산산조각 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외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서서히 스며들어 모든 믿음과 희망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그 후 몇 달 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제 결혼은 큰 폭발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냉담함, 거짓말, 그리고 배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남자, 박민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따뜻하고 진실했던 그 시절의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라가 그에게 보여준 명예와 상류층 관계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그가 대는 핑계는 점점 더 어색하고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응급수술, 중요한 파트너와의 저녁 식사. 하지만 저는 그 핑계들 뒤에 유라와의 낭만적인 데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녀의 친구들이 SNS에 올린 두 사람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화려한 파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흠모와 정복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거나 그들의 관계를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일 때문에 필요한 사교 관계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그를 변호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관계를 붙잡으려 했고 5년간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배우고 집을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가 돌아올 때마다 더 예쁘게 차려입었습니다. 저의 부드러움과 인내가 그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침묵은 그를 깨우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인내를 어리석음으로 제 침묵을 동의로 여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 들어왔는데 온몸에서 제가 쓰는 은은한 향이 아닌 낯설고 비싼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셔츠 깃에는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더 이상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뿌리치며 피곤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물어봐. 피곤해. 시어머니인 박 여사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녀는
제 고통을 자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제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유라가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일부러 저를 불러내 귀한 손님에게 차를 따르고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그의 애인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굴욕감과 고통을 느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서연이 참 착하고 순종적이야. 유라, 내가 나중에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제가 옆에서 시중 들고 다 챙겨줄 테니 넌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 없을 거다. 그녀는 유라에게 말했지만 눈은 저를 꿰뚫을 듯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래의 며느리를 위한 공짜 아녀, 가정부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 남편의 나약함, 그리고 상간녀의 오만함, 이 모든 것이 족쇄가 되어 제 삶을 옥죄고 제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한 조각까지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그 나날들을 지옥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바싹 마르고 퀭해졌으며 입가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혼을, 이 모든 것을 놓고 저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의 사랑이 어떻게 잊으라면 바로 잊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고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얄궂은 시점에 말이죠. 제 결혼 생활이 가장 어두운 나날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제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희미한 빛 한 줄기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난 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끝없는 행복과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다니, 저와 그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갖게 되다니,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붙잡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는 그저 작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기적이 되어 벼랑 끝에 선 우리 결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제가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민준 오빠는 분명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신의 가정이 어디인지 깨닫고 제 곁으로 돌아와 우리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희망은 제게 기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육아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제 작은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나 평범한 방법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차갑게 식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요. 저는 우리의 5주년 결혼 기념일에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오후 내내 직접 집을 꾸몄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사고 낭만적인 향초를 켰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가 가장 맛있다고 칭찬했던 모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제게 청혼하던 밤에 함께 마셨던 와인과 같은 것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분위기를 재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와 작은 생명의 희미한 형상이 담긴 초음파 사진을 예쁜 선물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그가 돌아와 이 낭만적인 공간에 놀랄 것이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선물 상자를 건네면 그는 상자를 열고 놀라워하다가 이내 행복에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는 저를 꼭 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우리 모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저는 새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식탁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7시, 7시 30분, 그리고 8시.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어버린 걸까?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며 아마 갑작스러운 수술이 생겼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9시, 10시.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갔고 식탁 위의 음식도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아래층에서 그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돌아왔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그리고 그들 뒤에는 도발적인 미소를 띤 그 여자 유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하러 저를 그의 인생에서, 이 집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세 사람이 함께 문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태풍을 몰고 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오지 않을 기념일을 위해 낭만적으로 꾸며진 방 한가운데서 그들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켰던 아름다운 촛불은 이제 유라의 얼굴에 어린 뻔뻔함, 박 여사의 눈에 담긴 승리감, 그리고 민준 오빠의 얼굴에 나타난 비겁함과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희망과 작은 생명을 품고 있던 테이블 위에 예쁜 선물 상자는 순식간에 의미를 잃고 낯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웬 파티 준비야. 마지막으로 한번 매달려 보시겠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숨막히는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말해두는데 헛수고하지 마. 우리 민준이 결심했어. 너랑 이혼하고 유라랑 결혼하기로. 제 뱃속에 우리 박씨 가문의 귀한 장손이 있단 말이다. 그녀는 말하며 유라 쪽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유라는 마치 도발하듯, 승리를 선언하듯 배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장손. 그 두 단어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밝히는 망치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저를 알도 못 낳는 암탈기라며 구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민준 오빠를 바라보며 작은 반응이라도, 마지막 남은 정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는 레드카펫이 깔린 미래를 선택하고 과거를,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를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이미 이야기한 그대로 전개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제게 수표와 이혼 서류를 던졌고 유라는 거만한 모욕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오빠는 그저 무력하게 동조하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처음의 고통은 금세 무감각으로 변했고 이내 극도의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사랑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희생했단 말인가? 저는 갑자기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랑을 너무 믿었던 어리석음. 속부터 썩어버린 결혼을 붙잡으려 했었던 어리석음. 무릎 위에 놓여있던 제 손이 불현듯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들어 제 배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 신성한 연결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아가야, 내 사랑하는 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에게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여줘서 미안해. 너에게 자격 있는 아빠를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순간부터 너에겐 엄마뿐이야. 그리고 엄마가 약속할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너에게 줄게. 누구도 널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기이한 힘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고 사랑에 매달리는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아이를 무기로 이용해 매달리고 때를 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결코 그 아이가 민준 오빠의 아이라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게서 아이를 빼앗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안 돼. 내 아이를 그런 유독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떠나야 해. 이 사람들로부터 내 아이를 데리고 아주 멀리 떠나야 해. 마지막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사랑을 묻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차갑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찍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경멸에 찬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는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나쳐갈 때 저는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 이 순간부터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와 차가운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등 뒤에 남았습니다.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작은 생명, 값을 매길 수 없는 원동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넘쳐 흘렀지만 저를 익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모든 환상과 약함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결단력 있고 모든 폭풍에 맞설 준비가 된 이서연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 모욕당하고 혼자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울며 고통을 곱씹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흘릴 만큼 흘렸고 고통도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도 값싼 호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급 택시를 불러 민준 오빠와 그의 가족들이 평생 상상도 못할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스카이 팰리스,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오직 재벌이나 진짜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화려한 로비로 들어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카드키를 대자 엘리베이터는 저를 곧장 최고층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는 약 300평에 달하는 복층 펜트하우스가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밤의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곳이 바로 진짜 제 집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샀지만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보금자리를 꾸리고 싶다는 순진한 생각에 한 번도 들어와 살지 않았던 집.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 몇 푼 안 되는 평범한 재무 분석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껍데기,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 주식 투자자, 금융시장에 숨겨진 거물입니다. 타고난 분석 및 예측 능력과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은 제가 학창 시절부터 조용히 거대한 부를 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거대 그룹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제 손에 있는 자산은 아마 유란의 제약회사와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심지어는 조금 검소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돈이 저를 바꿀까봐, 돈이 제게 거짓되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끌어들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제 재산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제 곁에 있어줄 남자를요. 그리고 저는 민준 오빠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껍데기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그의 곁에 있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펜트하우스 한가운데 서서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디쓴 아이러니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왕국을 버리고 신데렐라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왕자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신데렐라는 이제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여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최측근 비서이자 수년 전부터 고용한 최고의 금융 전문가 강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실장님. 플랜 B를 가동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서울중앙병원과 박민준 의사 개인에게 제공했던 모든 투자와 간접 지원을 즉시 전부 회수하세요. 두 번째로 저는 고급 컨시어지 서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팀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개인 영양사, 임산부 요가, 강사, 그리고 전문 가사 도우미까지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고라는 두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큰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췄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박하고 수수한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강하고 힘있는 여자로 저는 제 작은 생명이 있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엄마랑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누구도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는 삶을.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너에게 줄게. 다음 날 완전히 새로운 이서연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엄격하고 과학적인 산후조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요가를 했습니다. 저는 제 펜트하우스를 우리 모자를 위한 평화로운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예전 전화번호는 버렸고 공통된 친구들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서연은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제 삶을 살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놀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은 저와 그 사람들에게 상상도 못할 재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뀌고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이 더 이상 제가 아닌 그런 재회를 말입니다. 불사조는 제 더미 속에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삶, 풍요롭고 평화로운 싱글맘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저를 인생에서 밀어낸 그들도 만족스러운 새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 박민준이었고 신부는 물론 박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임신한 금지옥엽 아가씨 최유라였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모든 연예 및 사회면에 보도될 정도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수십억 원짜리 웨딩드레스, 수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선 슈퍼카 행렬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능 있는 의사와 명문가, 아가씨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현대판 동화, 저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전처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동화를 그려냈습니다. 저는 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컴퓨터 화면으로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 오빠의 환한 미소, 유라와 전 시어머니 박 여사의 만족스럽고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질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행복이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민준 오빠의 결혼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결혼 직후 그의 장인인 최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위를 위해 주네뉴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개인 병원을 열어주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병원은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았고 최신 의료 장비로 가득 찼으며 모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월급쟁이 의사였던 민주는 순식간에 젊은 병원장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꿈보다 더 좋은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돈댁이 아들에게 선물한 호화로운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하인이 있었고 기사가 딸린 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스파에 가고 쇼핑을 하며 상류층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유능한 아들과 옥 같은 며느리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장이 되었지만 처가 식구들 눈에는 영원히 처가의 의지에 인생을 바꾼 가난한 집안 출신의 대릴사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인 최 회장은 매우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인사부터 재무까지 병원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은 그를 통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이름뿐인 허수아비 병원장, 장인의 지시 아래 일하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장인과 처남들에게 자주 훈계를 듣고 질책을 당했습니다. 박서방, 분수를 좀 알아야지. 이 집안이 아니었으면 자네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의사일 뿐이야. 그 말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준의 마음의 가시처럼 깊이 밝혔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유라는 금세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아가씨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쇼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습니다. 이 결혼을 가능하게 해준 무기였던 뱃속의 아이는 이제 남편을 괴롭히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모든 비이성적인 요구를 들어주게 했습니다. 그가 뜻을 거스르면 울면서 아빠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억압과 숨막히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남자로서의 자유와 발언권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유라가 잠들었을 때 그는 종종 발코니에 나가 혼자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저와 함께했던 지극히 행복했던 시절을요. 그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저의 부드러움과 이해심, 그리고 조용한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길에 발을 들였고 더 이상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이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적이면서도 잔인한 복수, 거대한 태풍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고 그것은 곧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거짓된 승리의 축배에 취해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스카이 팰리스 펜트하우스에서 저는 조용히 저만의 체스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방식의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런 방법은 너무 저급하고 제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똑똑하고 더 신랄하며 더 잔인한 방식으로요. 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 남편을 유혹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 즉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금융시장에 숨겨진 거물이자 익명의 투자자로서 저는 그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제 계획은 제가 보유한 최고의 금융 전문가 팀의 도움을 받아 매우 세심하고 치밀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민준의 작은 개인 병원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이 이끄는 거대한 제약 제국, 대한제약 전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 모두에게 힘을 공급하는 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뿌리만 잘라내면 나무 전체가 저절로 시들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격은 정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인수, 작은 파도들로 형성된 태풍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대한제약과 주네뉴 클리닉의 전체 공급망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해외의 의료장비 공급업체와 특정 치료제 공급원에 대한 의존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독점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저는 제 투자 펀드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자회사와 복잡한 거래를 통해 신분을 숨기고 바로 그 공급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작전을 시작하라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싸움이었지만 제게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저는 유럽의 3대 의료장비 공급업체와 미국의 2대 대형 제약회사, 즉 대한제약의 필수 파트너들의 지배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쥔 저는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 회사들에게 베트남 시장으로의 신세대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전략 재평가와 새로운 독점 유통 파트너, 물색을 이유로 들었죠. 물론 그 새로운 파트너는 제가 직접 설립한 회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공급 위기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주네뉴 클리닉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막 개업하여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최신 장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모든 주문은 거절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들이 환자들에게 약속했던 CT 스캐너, 사티 초음파 기기 등은 이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독점이라고 광고했던 항암제, 심장, 보조제 등 신세대 특수의약품도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환자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건강검진 패키지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수천억을 들여 쌓아 올린 병원의 신뢰도는 비참하게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불나방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체 공급처를 찾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모든 주요 공급업체는 이미 제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의 장인 회사인 대한제약도 사정은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익성 좋은 의약품, 유통 계약을 잃었고 매출은 급감했으며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권력을 자부하던 최 회장도 이제 골머리를 앓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민준을 질책하며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위의 무능함이 온 가족에게 불운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죠. 민준의 삶은 정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일은 위태롭고 집에 오면 장인에게 구박받고 아내는 요구하고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각하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는 맞바꾼 대가를 깨달았지만 이 태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저의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잔혹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남은 마지막 희망한 조각까지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닥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만든 태풍이 전 남편 가족의 제국을 조용히 파괴하는 동안
다른 한편의 제 세상은 가장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모든 복수 계획과 증오는 제 전문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과 시간, 심장을 바쳐 모든 것보다 더 신성한 사명, 즉 엄마가 되는 여정에 집중했습니다. 10달의 임신 기간은 많은 여성들에게, 특히 남편 없이 혼자일 때 힘들고 걱정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었고,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항상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제 몸과 제 안에서 하루하루 자라는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더 이상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전문가가 짜준 식단에 따라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건조한 금융서적이 아니라 유가에 관한 책, 고전 문학 작품들이었죠. 저는 제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가장 좋고 순수한 것들을 접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펜트하우스는 지상낙원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푸른 식물과 신선한 꽃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큰 방 하나를 아기방으로 꾸미고 직접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고 가구 하나,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모든 것은 최고급, 가장 안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들을 부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개인 요가 강사가 와서 제 몸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가벼운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주말마다 출산 전 교육과 신생아 돌보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엄마의 모든 사랑을 담아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발길질을 느낄 때마다, 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자주 말을 걸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잔인하더라도 엄마의 품 안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조용한 밤, 과거의 슬픔이 문득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부부들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걷는 모습, 남편이 아내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왜 내 아이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까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그런 약한 생각들을 떨쳐버렸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무참히 버린 나쁜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는 그런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민준 오빠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저에게 비범한 독립심과 강인함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맞이할 장소로 가장 명망있고 비싼 병원 중 하나인 대한국제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팀, 그리고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VIP 출산 패키지를 등록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신성하고 완벽한 순간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였던 선택이 운명의 얄궂은 장난이 되어 저를 상상도 못할 극적인 재회로 이끌 줄은요. 그 재회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자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뿌린 태풍이 잔혹하게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와 그의 처가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던 주네뉴 클리닉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태풍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제국을 덮치고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의료 장비와 의약품 공급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문이 민준 오빠 앞에서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공급업체의 본사까지 찾아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것은 차가운 거절과 사업 전략이 바뀌었다는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온 익명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는 실패와 굴욕 속에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최고의 현대식 국제병원이었던 주네뉴 클리닉은 이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정교하고 비싼 기계들은 교체 부품이 없어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광고했던 특수 치료제들은 이제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거액을 지불했던 환자들은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항의했으며 병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 사기꾼들. 국제병원이 동네 의원보다 못하잖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함성과 현수막들은 고급스러웠던 병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의 신뢰도는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민준이 거액의 연봉으로 초빙했던 유능한 의사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곳에 자신의 명성을 묻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준은 불바다 한가운데서 불나방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상대하고 직원들을 붙잡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제 손길은 너무나 길게 뻗어 있었고 모든 방향에서 그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생활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병원에 전 재산을 투자했던 그의 장인 최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모든 분노를 사위에게 쏟아냈습니다. 이 무능한 놈, 빌어먹을 놈. 내가 너한테 이런 사업체를 맡겼는데 지키지도 못해. 도대체 뭘 한 거야? 우리 집에 빌부터 먹기만 했냐? 그는 매 식사 때마다 온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사정없이 그를 욕했습니다. 그의 아가씨 아내 유라도 더 이상 달콤하고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젖소가 말을 위기에 처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당신 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이전에 그를 하늘 높이 떠받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 그를 굴욕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단지 자신들의 명예욕이라는 체스판 위에 도구, 졸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소중히 다루고 아꼈지만 그가 힘을 잃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의 장인 회사인 대한제약은 공급 위기와 재투자 펀드의 다른 금융 공격의 영향으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폭락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최 회장은 잔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적자를 내고 있는 암 덩어리를 잘라내고 무능한 사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네뉴 클리닉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젊은 병원장이자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그는 실패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빌라에서 나와 어머니와 함께 더 작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유라는 하늘이 무너져라 싸운 끝에 그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뱃속에 품고 있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귀한 장손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그는 맞바꾼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예와 돈을 얻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아내, 그리고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까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나날들 속에서 제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올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전처가 바로 자신의 인생 비극 전체를 연출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운명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만남을, 그것도 가장 얄궂은 상황에서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정말 얄궂은 장난을 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만들어내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아서 우리 각자는 운명에 보이지 않는 수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말에 불과합니다. 저는 민준 오빠를 떠난 후 제 인생과 그의 인생은 다시는 교차하지 않는 두 평행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풍요롭고 평화로운 저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를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운명은 우리에게 아직 갚아야 할 만남이 가장 기막힌 상황에서의 마지막 대면이 남아있다고 결정한 모양입니다. 생과 사가 한 끗 차이로 갈리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날 시계가 저녁 6시를 막 가리켰을 때 저는 요가 매트 위에서 명상을 하며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첫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축이었지만 금세 더 잦아지고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 제 작은 천사가 예정보다 일찍 세상에 나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비서인 강 실장님은 중년에 침착하고 매우 전문적인 분으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제가 몇 달 전부터 로열 출산 패키지를 예약해둔 대한국제병원의 응급 한라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급 분만실, 한국 산부인과계의 황금손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의사를 필두로 한 최고의 의료진까지 모두가 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의 밤을 갈랐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얹고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 곧 엄마 만날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저는 제가 돈을 주고 산 전문성과 최고의 서비스를 완전히 믿고 안심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태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계획은 하늘의 뜻을 이길 수 없나 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병원으로 오던 중 사거리에서 큰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려 제 응급 분만을 바로 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했습니다. 저를 직접 마중 나온 병원장은 급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예비 방안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실 수 없지만 다른 의사를 배정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막 스카우트해온 최고의 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독일에서 수년간 연수했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 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출산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바로 박민준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박민준,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지만 어째서인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해서일 겁니다. 그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저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모자의 운명을 병원과 낯선 박민준이라는 의사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VIP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현대적이고 호화로웠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둘러싸고 혈압을 재고 기구를 준비하는 등 모든 것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다. 박민준 선생님이 계셔서 이번 케이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선생님 오시고 나서 우리 과에서 어려운 케이스들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데 몇 분 후 분만실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눈만 드러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급하지만 매우 안정적인 걸음으로 걸어왔고 그의 모습에서는 최고의 의사다운 자신감과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간호사에게 차트를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환자 이서연, 30세, 초산 38주, 여가, 조기 진통 및 양수 파열 징후, 특이 병력 없음. 그가 읽는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습니다. 제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갑자기 굳어버렸습니다. 진통마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우연히 겹칠 수는 없어. 저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어 그 의사의 눈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 눈은 여전히 깊고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고 5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바라보았던 그 눈. 민준, 오빠. 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제 거친 숨소리에 섞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차트에서 고개를 번쩍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운 전문가의 눈빛에서 극도의 경악과 충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져 하얀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부른 최고의 의사. 지금 이 순간 우리 모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얄궂게도 제 전 남편 박민준. 그가 곧 직접 받아내야 할 아이를 버린 바로 그 아빠였습니다. 개인 병원이 파산하고 처가에서 쫓겨난 후 그는 자신의 재능과 경험으로 바로 이 국제병원의 외과 의사 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고 죄 많은 과거를 묻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에게 이런 재회,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는 속죄의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분만실 전체가 갑자기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에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간호사, 의사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단지 병원의 자랑인 유능한 의사와 이 미스터리한 VIP 환자 사이에 매우 복잡한 과거가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민준 오빠는 여전히 석상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제 높이 솟은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스크 뒤에 그의 얼굴색은 충격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악으로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이 아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배를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몇 개월이야. 누구 아이야? 너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의 머릿속은 지금 수천 가지 가설로 뒤죽박죽일 것입니다. 그는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자신보다 더 부유하고 좋은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통, 질투, 그리고 상실감과 허탈함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버렸지만 제가 자신 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전보다 더 격렬한 진통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배를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도 그와 다툴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저는 원망이 섞인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비명은 민준 오빠의 혼란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이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갑을 다시 끼고 간호팀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침착하고 단호하며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태아 심박수 저하, 산모 혈압 상승, 여가로 인한 난산 위험, 보조기구 준비, 서둘러. 팀 전체가 즉시 긴박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제 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 많은 전 남편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의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이전보다 훨씬 헬쑥하고 마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침착해야 해. 개인적인 감정은 전부 잊어버려. 아이만 생각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 그렇게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이를 안전하게 꺼내줄게. 알겠어?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눈이었지만 이제는 회피나 죄책감이 아닌 의사로서의 굳은 결의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얄궂게도 지금 제가 우리 모자의 목숨을 온전히 맡겨야 할 사람이 바로 저를 배신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출산은 예상대로 매우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여가인데다 조기 진통까지 겹쳐 저는 몇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거의 기진맥진했습니다. 몇 번이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 오빠의 목소리가 굳건하고 힘있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힘내, 서연아,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생각해. 그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깨달은 진실로 제게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력 끝에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응애. 그 맑고 힘찬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분만실의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구나. 아들이에요. 3.2kg. 아주 잘생기고 건강해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온몸의 긴장이 풀렸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오빠를 보았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수건에 쌓인 작고 붉은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 높은 코, 심지어 귓바퀴까지 그를 빼닮은 얼굴을요. 모든 의심이 풀렸습니다. DNA 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이 아이,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나를 닮았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사실대로 말해줘. 이 아이, 정말 내 아이, 맞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과 만족감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유능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인한 진실과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마주한 한 남자, 한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핏줄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는
신성한 10개월의 여정 전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무참히 버렸던 바로 그 아이를 직접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씁쓸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제 병상 옆 분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죄인의 터져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서연아, 아가야, 미안하다. 그는 모든 의료진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 말들만 되풀이했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은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죄책감, 후회, 그리고 뒤늦은 행복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다른 태풍, 즉 질투와 시기의 태풍이 이 신성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파괴하기 위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그 극적이고 눈물겨운 출산 끝에 저는 VIP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평생 꿈도 꾸지 못했을 공간이었죠. 병실이라기보다는 작은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큰 유리창 너머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고요한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 아들, 작고 붉은 천사는 침대 옆 예쁜 아기 침대에서 얌전히 누워 가끔씩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든 출산으로 몸은 여전히 아프고 지쳤지만 마음속은 전례 없는 행복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혼자 싸워서 아이를 안전하게 이 세상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굴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의사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말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우리 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아이를 만져보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그쪽을 쳐다볼 때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몇 번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태풍은 상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마침내 닥쳐왔습니다. 최유라의 남편인 박민준 의사가 미스터리한 VIP 환자의 출산을 도왔고 그 환자가 바로 그의 전처라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입이 가벼운 간호사 때문이었거나 혹은 운명의 장난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박 여사와 유라의 귀에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자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병실 문이 노크도 허락도 없이 난폭하게 열리며 천지가 울리는 굉음을 냈습니다.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여자, 박 여사와 유라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찢어밟길 준비가 된 분노한 암사자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입고 있던 명품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임신 막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짙은 화장을 한 채 저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불꽃 튀는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얼굴을 들이밀어 박 여사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복도를 울렸습니다. 다른 병실의 의사들과 환자들이 호기심에 나와볼 정도였죠. 내 아들한테 차이고 나서도 아직도 달라붙어? 무슨 수작을 부려서 내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내년 애를 받게 만든 거야? 돈 좀 있다고 이런 후진 병실에 들어오면 대단한 줄 알아. 이 뻔뻔한 여우 같은 년. 유라는 침대 곁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다가 잠든 제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아들까지 낳았네. 축하해요, 언니.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누구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인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놈이랑 애를 만들었대. 참 빠르네. 아니면 일부러 함정을 파서 이 잡종 같은 애를 이용해 우리 가정 파탄내고 민준 오빠 다시 꼬시려는 건가? 그녀는 저를 모욕하고 어른들의 원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 무고한 아이까지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를 향한 어떤 모욕은 참을 수 있어도 제 아이를 말 한마디라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출산 후에 고통이 쑤셔왔지만 마음속에 분노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당장 나가세요. 여긴 병실이지. 두 분이 와서 행패 부릴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행패,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내주마. 박 여사는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돈 좀 있다고 이 VIP실 들어오면 뭐라도 된 줄 알아. 우리 며느리한테서 민준이 다시 뺏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며느리는 내 귀한 장손을 품고 있다고. 너랑 내 잡종 같은 애는 어림도 없어. 어머니, 유라야.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까지 방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민준 오빠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달려나와 우리 모자 앞을 가로막고 마치 병아리를 지키는 어미닭처럼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집이 아니라고요. 조용히 안 해요. 당장 나가세요. 네가 감히 제 편을 들어. 박 여사는 아들에게 돌아서서 그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그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모자 욕하는 거 몰라. 네가 전처랑 바람 피웠다고들 한다고.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그만하세요. 민준 오빠는 절망과 고통이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제가 잘못했고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랑 유라는 어서 돌아가세요. 안 가. 오늘 내가 전현한테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줘야겠어. 유라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민준 오빠를 밀치고 제 아들이 누워있는 아기 침대로 돌진했습니다. 소란 때문에 아기는 이미 몸을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와 민준 오빠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고통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대에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끔찍한 순간 유라의 손이 제 아이에게 닿기 직전에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 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멈추시오. 방 안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매우 근엄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비서이자 개인 변호사인 강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전문 경호업체에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2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박 여사 모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 와서 일해? 박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황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여전히 제 아기 침대 옆에 얼어붙어 있는 유라에게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최유라 씨, 맞으십니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의뢰인 한 대형 투자자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희는 최유라 씨의 부친인 대한제약 최영민 회장께서 입찰비리, 가짜약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탈세 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라는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깨끗하게 사업하셨어요. 당신들 지금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라고요. 강 변호사는 비웃으며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최 회장이 어떤 관리로부터 돈 가방을 받는 장면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증거, 이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중요 증인들의 진술까지 저희는 이미 경찰 조사기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쯤 최유라 씨의 부친과 삼촌, 숙부들, 그 라인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는 경찰관 2명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라 씨와 박 여사님, 두 분은 산모의 병실에 무단 침입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법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거대한 제약 제국이 단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파산한 것부터 사돈댁이 몰락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무서운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바로 그녀가 알도 못 낳는다며 무참히 버렸던 시골뜨기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막장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박 여사와 유라에게 조사를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라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야 자신이 졌다는 것,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무능한 며느리의 손에 비참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저를 지나쳐 끌려나갈 때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과 냉담함이 섞인 눈으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마 그녀가 평생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방 안에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민준 오빠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병원이 무너졌는지, 왜 처가가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배신한 전처가 얼마나 무서운 배경과 힘을 가졌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2번 다시는 얻지 못할 기회, 미래를 잃은 것입니다.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병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익숙한 행동이었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아, 그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죄책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내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어.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염치도 없어. 나한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는 잠든 작고 어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를요. 내가 저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해줘. 아이에게 보상할 기회를 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뭐든지 다 할게. 너희 모자를 위해 개처럼 소처럼 일할게. 그냥 아이가 크는 걸 보고 싶어.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터져나오는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까? 제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엄마와 아이를 무참히 버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했던 아빠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보고 다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어나요, 박민준 씨. 저는 원망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개나 소가 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아이의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이 몸에 흐르는 피는 당신의 피니까요. 제가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제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민준 오빠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서연아, 아이를 만나고 돌보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아이의 아빠로서만요.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끝났어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그 여자가 날 모욕하는 걸 침묵으로 지켜봤던 그날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랑은 지붕 없는 집과 같아서 폭풍우를 막아줄 수 없어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서 예전처럼 아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잃었습니다.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우리 모자의 행복을 지켜보며 남은 평생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에게 내려진 가장 큰 형벌일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이후 유라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와 박 여사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경력도, 가정도,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야망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싱글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돈, 지위,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제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잔혹하게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 곁에서 누리는 저의 평화와 행복, 그것이 바로 저를 배신한 자들에게 가장 달콤하고도 씁쓸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여유로운 노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 씨의 여정, 연약한 행복의 정점에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잿더미 속에서 강인하게 다시 태어난 그 눈물겨운 여정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많은 감정의 여운을 남겼을 것입니다. 사람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통쾌함, 그리고 죽어버린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극적인 사건들이 지나간 후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바로 삶과 사랑,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의 선택에 대한 적나라하고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서연과 민준의 사랑은 한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겪으며 희생과 공감으로 쌓아 올린 사랑이었죠. 하지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한쪽은 5년의 사랑, 다른 한쪽은 레드카펫이 깔린 명예와 성공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민주는 주저없이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성공의 발판이 되어줄 아내가 필요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발판과 장신구를 혼동했습니다. 진정한 발판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가장 튼튼한 발판은 바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고 이해하고 나누며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여자입니다. 서연은 그녀의 사랑과 조용한 희생으로 한때 그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유라라는 비싼 장신구를 맹목적으로 쫓다가 결국 그 장신구가 깨졌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결혼의 문턱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혼은 물질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할 수 있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곁에 있을 때 가장 나 자신다울 수 있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야망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는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번 잃으면 평생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결말, 그의 고독과 자책은 사랑보다 물질을 우선시한 자들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이 됩니다. 선택에 대한 교훈에 이어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성의 독립과 내면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서연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유능했지만 사심 없는 사랑을 찾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 사서 고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갈망과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물질적인 기반 위에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제적, 사상적 독립이 비극에 직면했을 때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녀는 무너지거나 애원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잘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다시 세울 충분한 능력과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사조 같은 부활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조용히 쌓아온 노력, 학습, 그리고 자립의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코 자신의 행복 전부를 한 남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항상 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일을 가지세요. 항상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독립하세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자신감을 얻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닥치고 배신을 당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처럼 스스로 극복하고 다시 빛을 찾을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교훈 중 하나는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모성애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극심한 배신에 직면했을 때 서연은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파멸시키는 지적인 복수였죠.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적들이 발 아래 무릎 꿇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생명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를 주었습니다. 신성한 모성애가 증오심을 이긴 것입니다. 그녀는 복수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과거와 부정적인 감정 속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증오의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서연이 민준에게 베푼 용서는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 용서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한 것은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배짱이 담긴 관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증오심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잠재우고 우리가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 더 좋은 것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마지막에 서연이 누린 가장 큰 행복은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때의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메시지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에 있어서의 현명함, 독립의 가치, 관용의 힘, 그리고 현대 여성의 배짱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를 아무리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잃지 않는 한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서연의 당찬 싱글맘 여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야기 속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가 함께 배우고 더 나은, 더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과 이처럼 깊은 가치를 지닌 이야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옆에 있는 작은 종 모양을 클릭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보세요. 시청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